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요즘 제게 있는 소소한 낙은 필름을 맡기고 현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시간을 내어 현상을 맡기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는 점이 필름의 매력입니다. 필름 카메라를 선물 받은 뒤에 가끔씩 카메라를 들고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필름은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사진과는 다르게 찍은 그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를 찍었는지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 필름 카메라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 필름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이미 지나간 계절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면 새삼스레 오늘의 기온과 계절감이 더 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맡긴 필름에는 초가을의 청량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직 초록빛이 채 가시지 않은 나뭇잎들과 가을의 맑은 하늘이 잘 찍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은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시선을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오늘날에 따져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필름을 따로 구매해야 하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바로 확인할 수도 없으며 시간을 들여 필름을 직접 맡겨야만 합니다. 때에 따라 밤에 맡기면 그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받기도 합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가 팽배한 현재에서 드물게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느림에서 때로는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무언가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걸 느끼기 어려워진 세상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해진 제게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필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춰주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사담의 주제는 1분기 독서 결산입니다. 독서 결산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며 처음 해본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한 권 한 권 읽는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내가 읽은 책을 조금이라도 정리해두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결산이라고 생각했고 분기별로 하면 조금 더 세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몇 권을 읽었는지 어떤 책이 좋았고 아쉬웠는지를 가볍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 1월, 2월에는 5권씩, 3월에는 3권으로 총 13권을 읽었습니다. 2026년 목표로 하루에 5분이라도 책을 읽자고 정해놨었는데 그 덕분인지 평소보다 1분기 독서량이 조금 는 것 같습니다. 약 80일의 기간 동안 못 읽은 날이 6일 정도로 나름 잘 실천하는 중입니다. 13권 중 소설이 6권,
인문학 및 역사가 3권, 에세이 2권, 경제 서적과 시집 각 1권씩을 읽었습니다. 지난 2025년 독서 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소설이 절반을 차지한 걸 보니 확실히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설을 제외한 책이 7권으로 소설보다 더 많이 읽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이나 과학, 역사 분야를 많이 읽고자 했는데 이를 1분기에 이룬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은 분기에도 이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분기 동안 읽은 책 중 가장 좋았던 책은 김초엽, 김원영 작가의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 책은 최근 다락방에서도 따로 다루었는데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서 또 한 번 취향을 저격당한 책입니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장애를 가진 2명의 저자들이 장애와 과학, 기술 간의 관계를 다양한 방면으로 조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초혁 작가의 소설을 많이 읽게 되면서 자연스레 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이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기 전에는 에세이 장르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 펼쳐진 책은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에세이라기보단 칼럼 모음집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들어보지 못했던 과학, 기술자들의 이름과 장애와 과학 사이에서 오랜 시간 논의되어 왔던 주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진 않았으나 어려운 만큼 생각할 거리들을 차고 넘치게 건네주었던 책이었습니다. 사이보그가 되다를 가장 좋았던 책으로 뽑은 이유는 알고 있지 못한 영역에 한 발씩 가까워지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지,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청기라는 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등 평소에는 고려해보지 못했을 주제들을 던져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장애를 겪고 있고 삶에서 뗄 수 없는 기계, 기기들을 직접 다루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오히려 장애라는 주제를 너무 개인적으로 바라보아 보편성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고민하며 글을 썼는지가 느껴져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사이보그가 되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장애와 과학기술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하나의 큰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치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존해 나가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현재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더 가까이 맞닿아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여 청각이 복구되고 신체 기관이 재생되는 일을 장애인들이 정말 원하는가? 그들은 어떤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삶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바라는 건 아닌가를 묻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고충과 보조기기들이 삶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또 그것들을 단순히 보조하는 기구로만 봐야 하는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을 선사해주는 책들을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었어서 1분기 최고의 책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책은
정세랑 작가의 단편 소설집 목소리를 드릴게요입니다. 대체적으로 좋았던 책은 근래에 팟캐스트로 다루었어서 이전 에피소드를 듣고 오신 분들은 익숙한 책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드릴게요는 저의 SF의 영역을 넓혀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SF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세계관 혹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설정들이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세랑 작가는 현실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가상세계를 아주 잘 표현해냅니다. 정말로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닥칠 수도 있는 미래와 세계여서 SF 소설임에도 현실감을 진득하게 느끼며 읽었던 책입니다. 그게 정세랑 작가만이 낼 수 있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단편은 34화에서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리셋과 책의 제목과 동일한 소설이었는데 생각보다 두 편을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두 편을 제외하고도 제 마음을 뒤흔든 단편은 미싱 핑거와 점핑걸의 데모험, 리틀 베이비 블루필, 메달리스트의 좀비 사태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밀도 있는 서사가 담긴 글들입니다. 작가가 펼치는 상상의 나래가 매혹적이어서 푹 빠져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SF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단편 소설집을 두 번째로 좋았던 책으로 뽑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는 중장편보다 단편을 쓰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짧은 그림에도 확 몰입하게 만든다면 그 자체로 읽을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뽑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소설은 2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임에도 계속 곱씹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길이가 좀 있는 소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정세랑 작가만의 특징은 34화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인간이 자아내는 환경 오염을 매섭게 비판한다는 점입니다. 은유와 비유로 덮여 있지만 뭐랄까 글 속의 문장을 읽다 보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저도 모르게 들곤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책을 읽고 난 뒤 짧게 쓴 감상평이 있습니다. 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꾸밈없다.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거침없이 녹여낸다. 누군가는 과하다고 말하겠지만 때로는 이 과함이 필요할 때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라고 묻는 듯한 작가의 날카로운 물음에 밝지 않은 미래에서 오는 섬찟함이 느껴진다.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면 한없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고는 합니다. 분명 무언가가 잘못됐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태를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져서 복잡하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단순하게 바라보면 또 그에 걸맞게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 문제도 이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움직임일지라도 그와 연결된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할 수도 있고 또 그들과 연결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믿고 지향하는 가치가
원동력이 되어 행동한다면 그 영향은 지속적으로 거대해지리라고 믿습니다. 1부에서 가장 좋았던 책 2권을 짧게 리뷰해 봤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책들과 1분기를 보내는 소감 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첫 번째 책은 추리소설 네버라이입니다. 이 책은 친구의 추천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읽었습니다. 추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즐겨 읽는 장르는 아니었어서 오랜만에 읽은 추리, 범죄 소설이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엇갈리면서 내용이 전개되는데 현재 시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한 부부이고 과거 시점에는 상담 심리가로 일하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시점이 점점 같아지면서 세 명의 주인공이 어떻게 엮인 관계인지가 밝혀집니다. 추리소설답게 반전 포인트가 숨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반전 요소였습니다. 분량이 엄청 긴 소설은 아니어서 완독을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현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트리샤와 이선 부부입니다. 둘은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외곽에 있는 집을 보러 가는 길에 폭설로 인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집은 대저택으로 넓고 큰 거실과 주방, 2층에는 적지 않은 수의 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선은 이 집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며 구매하고 싶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반면 트리샤는 처음부터 집이 어딘가 찜찜하다고 느낍니다. 이 저택은 상담심리사였던 헤일 박사의 집이었는데 이 박사는 며칠 전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트리샤는 실종된 박사의 집이라는 점과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방금까지 사용했던 주방 도구들을 보며 이 집을 구매하는 걸 반대합니다. 멈추지 않는 눈으로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길게 집에 머물게 되면서 트리샤는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헤일 박사가 내담자들과 상담한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테이프들이 빼곡히 자리한 비밀의 방을 발견하면서 또 다른 주인공 헤일 박사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박사가 실종되기 전 자신의 저택에서 어떤 내담자들과 상담을 했는지, 실종되기 직전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자칫하면 몰입이 깨질 수도 있었으나 중후반부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나가는 부분은 좋았습니다. 끊임없이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지루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이를 해결해주면서 결말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지점은 바로 결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지점까지는 만족스러웠으나 이야기 전체의 마무리가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결말을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쉬웠던 부분은 주인공들의 설정입니다. 사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트리샤와 이선,
그리고 헤일 박사의 악한 모습들이 그리 달갑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선택들을 보면서 옅은 탄식만 내뱉었습니다. 물론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자극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저의 아주 사적인 소설 취향이 도파민만을 추구하는 설정들과 맞지 않는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았습니다. 아쉬운 책으로 뽑기는 했지만 호평도 많은 책이기에 추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웠던 책은 프랑수아즈 사강의 한 달 후, 1년 후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강릉에 있는 독립서점에서 소설 속 문장만으로 골라 구매한 책입니다. 원래 저였으면 사지 않았을 테지만 한 번쯤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내려보고 싶어 나름 충동적으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 책으로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유명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저자였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읽어본 적은 없지만 삼각관계 로맨스의 정수라는 후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했을 즈음 저자의 다른 책을 먼저 시작하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는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9명의 남녀 주인공이 사랑으로 고통받고 고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은 베르나르라는 한 남성이 조제라는 여성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고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베르나르는 아내 니콜이 있는, 즉 기혼자임에도 조제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제는 25살의 미혼 여성으로 부유한 부모 덕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조제와 베르나르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여러 형태의 사랑이 얽힌 관계가 등장합니다. 이 책은 1957년 발표된 소설로 어떻게 보면 고전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전 문학은 소설이 집필된 당시의 시대상, 특히 저자가 속한 나라의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전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저자에 관한 정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알고 있어야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수아즈 사강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어서 그런지 이 소설을 읽으며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후기를 몇몇 찾아보니 뭔가 짜임새가 있는 소설이라기보단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으면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서사보다는 사랑에 대하는 주인공들의 태도와 사고를 보며 독자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저자의 의도였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읽게 된다면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깨닫게 될 어떤 진리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아쉬운 마음보단 그 순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4월의 후반부에 들어선 요즘 저는 4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올해 읽은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프란츠 카프카 문학 전집, 먼저 온 미래, 수레바퀴 아래서, 마법스녀 복직합니다. 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2025년도 독서결산 때도 한번 말했던 책인데
아직까지도 완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독서를 멈추고 나중에 다시 읽을까 생각도 해봤으나 절반 가까이 읽으니 그것도 좀 아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읽고 있습니다. 이제 카프카 전집의 완독은 거의 하나의 도전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 읽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꼭 여러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미래는 장강명 작가의 책으로 AI 시대를 먼저 겪은 바둑계와 머지않아 문학계에도 찾아올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좋아하는 유튜버 하말넘만의 서솔님이 작년 독서결산에서 추천한 이후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시작했는데 글의 구성이 바둑계에서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일어난 변화와 이에 관한 프로 기사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즐겨보진 않았던 형태의 구성이어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아 느릿느릿 읽는 중입니다. 하지만 AI와 공존해야 하는 세대로서 꼭 한 번은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다 읽지 않았음에도 저자가 던지는 질문들이 꽤나 날카롭고 코앞에 닥친 미래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진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완독하고 나면 아마 이 책을 주제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와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는 문학, 소설입니다. 앞선 두 권의 책이 저를 힘들게 하는 책이라면 이 책들은 제게 휴식을 선사해주는 책들입니다. 특히 카프카의 소설을 읽다가 헤르만 헤세 책을 읽으니 헤세가 참 친절한 작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장이 이해가 가는 고전 문학이라니 원래도 좋아했지만 더 헤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법소녀 복직합니다는 은퇴합니다의 후속작으로 에피소드로 다루면서 복직합니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합니다를 꽤나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 크게 기대하며 읽는 중입니다. 2분기 결산 때 제가 앞선 4권의 책들을 또 어떻게 다루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1부와 2부에 걸쳐 1분기에 읽은 13권의 책 중 가장 좋았던 책 2권, 아쉬웠던 책 2권을 뽑아보았습니다. 확실히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목표, 소설과 인문학, 교양서의 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다는 목표에 얼마나 다다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독서 이외에 삶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큰 목표를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잠깐의 휴식을 통해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독서를 비롯한 여러 영역의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가볍게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푸른 잎이 돋아나기 직전 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했던 4월이었습니다. 강렬한 생명력이 본격적으로 발산하여 전반적으로 생기가 넘칠 것 같은 5월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봄은 내년에도 찾아오지만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봄은 이번이 마지막이기에 조금 더 이 계절감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